강남 아파트 65층.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내린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불빛들이 유독 반짝인다. 그 모든 불빛이 누군가의 행복을 나타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펜트하우스 안은 적막했다. 김선희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63세. 은퇴한 건설사 이사.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다. 명품 옷과 보석, 정성 들여 가꾼 내음의 거실, 그리고 강남에서 가장 비싼 이 아파트. 대형 건설사 한솔건설에서 30년을 일했던 그녀는 성공의 표본이었다. 손에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다. S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그 봉투 안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봉투를 펼쳤다. 손가락이 떨렸다. 의사의 글씨체는 깔끔했고 명확했다. 말기 폐암. 예상 생존기간 3개월. 같은 단어를 3번을 읽었다. 3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돌연사였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계속 정말 갑자기네요 라고 말했다. 그때는 적어도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3개월 뒤 그녀는 혼자일 것이다. 거울 위의 시계가 저녁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선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장에 조명이 꺼져 있었지만 창밖의 도시 불빛이 천장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심장이 자꾸만 빨리 뛰었다. 의사는 말했다. 폐암 사기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고. 뇌, 뼈, 간. 어느 곳이든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새벽 3시. 선희는 일어나 앉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있었다. 화면을 켰다. 카톡 목록이 나타났다. 자녀들의 이름들. 39세의 딸 예은, 35세의 큰아들 준한, 32세의 막내 아들 재훈. 3명의 자녀는 모두 성공했다. 예은은 서울국제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였다. 준하는 강남의 유명한 법률사무소 변호사였다. 재훈은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었다. 그들에게 언제 이 소식을 전할까? 선희는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아직 아니었다.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마셨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조금 깨어났다. 그 순간 거실의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족 사진들이었다.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 졸업식 사진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웃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있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새벽 5시 선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박수정. 대학 동창. 45년을 함께해온 친구였다. 수정은 지금쯤 자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선희는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수정의 목소리는 놀라고 있었다. 수정아, 미안해. 이 시간에. 선희? 뭐 했어? 무슨 일이야? 수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수정은 선희를 잘 알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전화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자신의 친구니까. 집에 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혼자 못할 것 같아. 통화가 끝났다. 30분 뒤 박수정이 도착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45년을 알아온 친구를 보니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뭐야, 뭐 됐어? 큰일이야? 수정이 선희를 안았다. 암이야. 폐암.
말기야.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사람은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밖에서는 서서히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래. 그럼 그걸 가족한테 얘기해야지. 예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치료 방법을. 들었어. 다 들었어.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 3개월이야, 수정아. 3개월밖에 없어.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거실의 시계만 계속 똑딱거렸다.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희는 오래 생각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껏 가족들한테 거짓을 많이 살아온 것 같아. 모르는 거겠지. 아무도. 하지만 난 알아. 그리고 이제 진실해야 할 것 같아. 죽기 전에. 진실? 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선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 침묵은 30년을 담고 있었다. 30년간 감춰온 3가지의 비밀들이었다.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그리고 가장 무거운 3번째 비밀까지. 수정아, 너한테만 말해도 될까? 지금 이 시간에. 그 비밀들이 뭔지, 내가 뭘 했는지. 수정의 얼굴이 더욱 진지해졌다.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았다. 말해봐. 내가 여기 있잖아. 새벽 6시 30분. 서울이 완전히 깨어났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었다. 강남역 일대가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65층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했다. 선희는 천천히 자신의 3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정은 차를 마시며 고요히 들었다. 때로 깊은 숨을 쉬었다. 때로 눈을 감았다.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었다. 45년을 알아온 친구의 숨겨진 면을 말이다. 선희,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말이야.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온 게 진짜 평화가 아닌 것 같아. 밤마다 못 자고 매일매일 죄책감이 있어. 이게 평화야?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수정아. 수정은 친구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럼 가족들한테 이 모든 걸 말할 생각이야?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나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63세의 한 여인이 30년간 감춘 비밀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말해야 할 것 같아. 말하고 싶어? 아니, 말해야만 할 것 같아.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면 이 시간 동안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어. 거짓이 아닌 진짜 평화 말이야.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재훈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아직 새벽 7시인데. 뭐해, 엄마? 아직도 안 자? 그냥 일찍 깼어. 뭔 일이야? 팟캐스트 제작하느라 자료 찾고 있는데. 엄마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 얘기가 나와. 뭔가 구체한데. 시간 되면 물어봐도 돼?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정을 바라봤다. 수정도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챘다. 긴장이 거실에 감돌았다. 선희는 말했다. 그럼 언제 볼까? 이번 주말? 아,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엄마한테 연락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응? 그래. 아들 재훈과의 통화가 끝났다. 선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새벽빛이 이제 완전한 아침빛이 되어 거실을 밝히고 있었다. 이제 시작인가 봐, 수정아. 시작? 그래. 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작 말이야.
거울 위에 시계가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남 아파트 65층의 거실은 밝은 아침빛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밝음 안에는 곧 드러날 어두운 진실들이 숨어 있었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3개월의 생명, 그리고 30년 전의 비밀.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9시 30분. 강남역 근처의 작은 건물 지하 1층. 재훈의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있었다.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팟캐스트였다. 사회 문제, 기업 비리, 노동 착취 같은 주제들을 다루는 채널이었다. 구독자는 5만 명. 소규모이지만 충성도 높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훈은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헤드폰을 귀에 꽂고 지난주 에피소드에 대한 청취자 제보들을 정렬하고 있었다. 한 건, 또 한 건. 대부분은 개인적 억울함이나 직장 내 부당함에 관한 것들이었다. 재훈은 이런 이야기들을 취재해서 팟캐스트로 만들었다. 그런데 한 제보가 눈에 걸렸다. 제목은 대기업 여성 관리자에 의한 30년 전 직장 괴롭힘. 닉네임은 그날을 기억하며였다. 제보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한솔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에서 일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인사관리 이사라는 여성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거짓 민원을 조작했고 저를 따돌렸습니다. 이름은 김선희였습니다. 재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을 다시 읽었다. 김선희. 엄마다. 자신의 어머니다. 그는 헤드폰을 벗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냉방기 소리만 들렸다. 재훈은 한참을 그 문장 앞에서 멍을 때렸다. 한솔건설은 확실히 엄마가 다니던 회사였다. 1990년대 초반도 엄마가 인사이사로 일하던 시기였다.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회사가 큰 만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김선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흔들렸다. 재훈은 제보 내용을 더 자세히 읽기로 했다. 구글에 한솔건설 1990년대 초반 괴롭힘이라고 검색했다. 몇 개의 옛날 기사가 뜰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 재훈의 컴퓨터 화면 앞에는 스크린샷들이 가득했다. 법원 판례, 옛날 신문기사, SNS 커뮤니티 게시물들. 모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1994년. 한솔건설 인사팀에서 한 여직원이 불명예 전역당했다는 기록. 그 기록을 조작한 사람이 이사급 여성 관리자라는 내용.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직원의 이름은 이주현이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인사이사의 이름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김선희. 또 그 이름이었다. 재훈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 엄마, 혹시 1990년대에 회사 후배를 괴롭혔어? 라고 물을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재훈은 조사를 계속했다. 그날 밤 그는 뉴스 아카이브 사이트에 접속했다. 마이크로필름 이미지까지 찾았다. 1994년 6월 15일자 경제 섹션 기사. 작은 기사였지만 있었다. 한솔건설 직원 강등 논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장급 직원 강등 조치. 업계에서 권력 남용 의혹 제기. 기사에는 이사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했다. 회사, 시기, 상황. 모두 일치했다. 재훈의 손은 계속 떨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 여성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었다는 가능성 말이다. 저녁 7시. 재훈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강남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도 머릿속은 그 기사들로 가득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빨리 뛰고 있었다. 65층, 엄마의 거실. 김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뭔가 지쳐 보였다. 최근 며칠간의 불면증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재훈아, 오늘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냥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어머니가 몸을 굳혔다. 재훈은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 1994년 기사와 법원 판례가 떴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한솔건설에서 일할 때 이주현이라는 사람 알아?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들렸다. 왜? 팟캐스트 제보가 들어왔어. 이주현이라는 분이 1990년대 초반에 회사에서 당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괴롭힌 인사이사가 엄마라고 했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소파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재훈아, 그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안에는 아들로서의 혼란과 상처가 섞여 있었다. 김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손을 감싸 쥔 채로 있었다. 엄마, 이건 뭐 하는 짓이야? 거짓 민원이라고? 서류 조작이라고? 이게 무슨 누군가의 경력을 30년 동안 버리게 만든 거 아니야? 재훈아, 나 그때는 엄마가 다르게 생각했어. 좀 있어봐. 내가 더 말할 게 있어. 팟캐스트 제보에 따르면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대. 30년을 말이야. 엄마가 한 일 때문에. 엄마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빛이 달랐다. 죄책감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훈아. 재훈은 노트북 화면을 끄고 책가방에 넣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게 다야? 이 하나뿐이야? 다른 비밀은 없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밤 9시. 재훈은 아직도 엄마 집에 앉아 있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해졌다.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 누나 예은이었다. 재훈아, 지금 어디야? 엄마 집. 아, 그래. 근데 엄마 요즘 뭐해? 뭔가 달라 보이던데. 내가 엄마 폐 검사 결과 조회했는데. 재훈아, 엄마가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재훈이 숨을 깊게 쉬었다. 응, 알아. 나도 알았어. 뭘 알았어? 그냥 알았다는 거야. 근데 누나, 엄마가 우리한테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있어. 큰일이. 예은의 목소리가 변했다. 큰일? 뭐야? 직접 묻는 게 나을 것 같아. 통화가 끝났다. 재훈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재훈아, 내가 실수했구나. 모르는 척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그래, 엄마. 이 모든 게 드러나면 좋은 일은 아니겠지. 근데 계속 숨길 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발견했잖아. 재훈은 소파 옆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내가 팟캐스트에서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진실이 무섭다고. 근데 거짓 속에서의 삶이 더 무섭다고. 엄마도 그런 거겠죠? 엄마는 아들 재훈의 손을 꽉 잡았다. 응,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야. 형하고 누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직접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밤 11시.
재호는 엄마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30년 전의 사건을 발굴한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한 얼굴이었다. 거리로 나왔다. 강남역 일대는 여전히 붐볐다.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누구나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 재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형 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엄마 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대. 시간 될까?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답장은 30초 뒤에 왔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재호는 오래 생각했다. 괜찮아라고 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아니,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 강남의 밤거리를 걸으며 재호는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이주연의 제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그것도 더 이상 재혼만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결정이었다. 진실은 한 사람에게만 묻혀 있을 수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재호는 팟캐스트 스튜디오로 돌아갔다. 밤 11시 45분. 거의 자정이었다. 그는 데스크에 앉아 이주연의 제보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30년 동안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훈의 눈이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문장에 머물렀다. 용서할 준비. 그 문장이 아마도 모든 것을 바꿀 문장인 것 같았다. 주말 오후 3시 30분. 강남 펜트하우스. 세 자녀가 모였다. 재훈은 어머니의 첫 번째 비밀을 형과 누나에게 전했다.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형 준하는 처음엔 침묵했다. 법률가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 예은은 의사답게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실망이 스며 있었다. 이게 다야? 준환이 물었다. 이게 전부야?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면 더 있다는 뜻이야? 예은의 목소리도 차가워졌다. 침묵. 60초가 흘렀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만 똑딱거렸다. 저녁 5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예은이 준환을 따로 불러냈다. 그들은 엄마 침실 문 밖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재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5분 뒤 형과 누나가 돌아왔다. 예은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휴대폰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의 휴대폰이었다. 엄마, 이것도 우리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예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마치 진료 중에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의사의 목소리였다. 의료대리인 권한으로 엄마 통장 조회했어. 지난 20년 기록을 봤는데. 예은은 휴대폰 화면을 엄마에게 보였다.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이게 뭐야? 매달 이렇게 같은 액수를 누구한테 보내왔어? 20년을? 그리고 이건? 예은이 화면을 다시 넘겼다. 입양가정지원재단에 3년 동안 총 얼마를 기부한 거야? 이건 또 뭐야? 엄마. 김선희의 얼굴이 진짜로 창백해졌다. 입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형 준환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법률가로서의 냉정함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엄마, 일단 우리한테만 얘기해봐.
다른 비밀이 더 있다면 지금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재우는 형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형이 말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건 법적 문제를 넘어선다. 이건 가족 문제다. 신뢰와 배신의 문제다. 추가로 더 있어? 예은이 다시 물었다. 예은의 말은 차갑고도 절망적이었다. 김선희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너무 깊은 절망은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더 있어. 간신히 나온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비밀이 더 있어. 거실이 얼어붙었다. 준환이 소파에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법률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부러진 아들의 목소리였다. 또 뭐가 있는 건데?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다시 감싸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물어볼 때 답해줄 수 있어? 재훈이 물었다. 팟캐스터답게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엄마가 매달 돈을 보내는 사람?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얘기해. 엄마. 예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우리 얼마나 속인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 앞에서 김선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돌이 되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저녁 7시. 세 자녀는 거실에서 벗어나 있었다. 준하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예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의료 기록들이 떠 있었다. 엄마의 건강 상태, 임종이 가까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터져나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재호는 거실로 다시 나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재훈은 엄마를 불렀다. 엄마가 재훈을 바라봤다. 우리가 뭘 하길 원하세요? 재훈은 물었다. 하지만 엄마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 너희한테 전부 얘기해야겠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오늘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재훈이 물었다. 응. 정리할 시간을 잠시 줘. 다 말해줄게. 형 준환이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나 궁금한 게 더 있어. 이 모든 걸 언제부터 감춰온 거야?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김선희가 목을 가다듬었다. 겨우 나온 목소리였다. 30년. 거의 30년을 감춰왔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였어. 그래서 더 미안해. 예은이 침실에서 나왔다. 세 자녀가 거실에 모였다. 엄마, 지금 엄마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알죠? 예은이 말했다. 의사로서, 딸로서. 알아. 알고 있어. 그럼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죽음 전에 거지까지 함께 갈 건가요? 아니면 진실로 끝낼 건가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오래 감고 있었다. 진실로 끝내고 싶어.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너희한테 진실이 필요한 것 같아. 준환이 소파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비밀이 몇 개야? 추가로 몇 개? 2개. 2개가 더 있어. 세 자녀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속여왔다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질문도 있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밤 8시. 가족은 아직도 거실에 있었다. 위기는 심화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진실의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마치 기도하는 듯. 마치 용서를 빌기 위해. 너희한테 미안해. 정말로.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라도 있어줘서. 들어줄 준비를 해줘서. 준하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은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까지만 말해줘. 예은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의사로서의 거리감을 내려놓고 딸로서 엄마, 말해. 다 말해. 재훈이 노트북을 들고 준하의 옆에 앉았다. 팟캐스터이자 기록자로서 그가 기록할 것이었다. 엄마의 30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뭘 선택할지는 엄마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알죠? 준한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걸 말하는 것, 우리한테 진실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해줘. 재훈의 손가락이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전부 얘기하겠어. 거실의 조명이 밝아졌다. 아무도 조정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마치 이 진실의 순간을 밝히기 위해 밤 8시 15분 펜트하우스 거실 안 진실의 시간이 시작되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너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비밀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세 자녀는 노트북, 펜, 그리고 깊은 주의력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 밤이 그들 가족 전체를 바꾸는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실이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 정적 속에서 엄마가 입을 열었다. 첫 번째 비밀. 이주연이. 김선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백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어. 경쟁자라고 생각했어.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거짓 민원을 제기했고 서류를 조작했어. 강등당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받았을 수치심과 고통을 나는 무시했어. 준한이 메모장에 기록했다. 변호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30년 후에 내가 그 사람을 팟캐스트 제보를 통해 알게 됐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아픔을 안고 있었어.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재훈을 바라봤다. 재훈아, 미안해. 내가 발견해서 고마워. 이래야 진실이 드러나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라졌다. 순수한 분노보다는 이해가 스며들고 있었다. 첫 번째 비밀 이후의 침묵이 채워졌다. 준한이 입을 열었다. 이주연이 현재 주소나 연락처 있어? 있어. 내가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난 20년간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어. 배상금이 아니라 미안함의 방식이었어. 예은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예은도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그 돈이 엄마한테서 온다는 걸? 모를 거야. 무명으로 보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 밤 9시 30분. 두 번째 비밀이 터졌다. 박지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대학 동창, 30년을 함께했던 친구야. 우리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초기 자금을 유용했어. 그리고 그 책임을 모두 그 친구에게 뒤집어 씌웠어. 재훈이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기록은 단순 기록이 아니었다.
증언의 기록이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빚을 갚고 있을 거야. 내가 만든 빚.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예은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아니라 딸이 엄마를 대하듯. 엄마가 왜 이제껏 그렇게 살았어? 죄책감 속에서. 엄마는 오래 침묵했다. 선택이었어. 내가 한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 진실보다는 거짓 속의 평화가 더 쉬웠어. 준환이 엄마를 보며 말했다. 그 친구도 찾을 수 있어? 응, 찾을 수 있어. 밤 10시. 세 자녀는 더 이상 거리감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소파 주변에 모여 앉았다. 가장 무거운 세 번째 비밀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세 번째, 이건 가장 무거워.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로 떨렸다. 돌아가신 너희들 큰이모가, 내 언니가 혼외 관계로 아이를 낳았어. 30년 전, 나와 너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입양인인 척 위장했어. 가족 망신을 두려워했어.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했어. 그리곤 우리는 한 아이를 버렸어. 고아원에. 거실이 멈췄다. 세 자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고아로 살아왔어. 정체성 혼란 속에서. 그런데 최근에 그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어. 조카야. 28살의 남자아이. 예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 아이는 지금 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야. 다른 고아들을 도와주고 있어. 자신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준환이 변호사의 눈이 아닌 아들의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으로. 엄마, 이 모든 걸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요. 김선희도 아들의 눈을 마주했다. 너희를 속인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진실을 알고서 너희가 뭘 할지는 너희가 결정하는 거야. 밤 10시 45분. 형 준환과 엄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서로의 대화에는 절망적인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준환이 먼저 움직였다. 노트북을 다시 켰다. 하지만 이번엔 기록이 아닌 검색을 시작했다. 변호사로서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주연이 고소를 고려 중일 것 같아요. 제보 내용 봤을 때. 하지만 시효가 있어. 이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배상과 공개 사과. 이 두 가지로. 어머니가 목을 가다듬었다. 준환아, 그럼 그렇게 해줄래? 응. 엄마는 이제부터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 모든 결과를. 예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 조카라는 아이. 그 아이 말이야. 엄마가 그 아이 연락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그 조카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곳 말이야. 그 고아원 아이들 의료검진 받을 수 있게 지원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 그 조카도 우리 가족이야. 그 말 앞에서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다. 재훈이 어머니 곁에 앉았다. 팟캐스터로서, 또한 아들로서. 엄마, 나 이거 기록할 거예요. 팟캐스트로서 말이야. 엄마 이름은 빼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 속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실 속에서 시작하는 게 뭔지. 가족이 함께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뭔지. 엄마가 아들 재훈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밤 11시. 거실의 조명이 따뜻해 보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명이었다. 엄마, 예은이 다시 말했다. 우리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가야지. 이 진실과 함께. 그리고 피해자들한테는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 준환이 말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주현이한테 연락할까요? 공식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 재훈이 추가했다. 박지은이란 분은 엄마 친구라고 했었지? 내가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 30년 동안 못한 말들을 해야 해. 세 자녀가 엄마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다. 어머니를 다시 보고 있는 눈빛이었다. 거짓 뒤에 어머니가 아닌 진실 앞에 어머니로서 우리 이제부터는 같이 할 거죠? 예은이 물었다. 엄마,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그럼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으니까 이 무거운 것도 함께 나눠들고 함께 걸어갈 거야. 엄마는 세 자녀를 바라봤다. 하나씩 바라봤다. 변호사인 아들, 의사인 딸, 그리고 기록자인 막내.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미안하단 말 하지 마요. 이제부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밤 11시 30분. 거실에서 세 자녀는 함께 앉아 있었다. 더 이상 거짓은 없었다. 더 이상 침묵도 없었다. 대신에 있는 것은 협력, 소통, 그리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 엄마가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김선희는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 진실 위에, 진정한 평화 위에. 그렇게 될 거예요. 엄마, 너희가 함께라면 그렇게 될 것 같구나. 한 달 후, 늦가을이었다. 한솔건설 사옥 회의실. 오후 2시, 아들 준환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김선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었다. 이주현, 63세의 여성, 30년 전 강등당했던 그 직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분노,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회의.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미안합니다. 김선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명확했다. 내가 당신을 해친 사람입니다. 30년을 너무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연은 말하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배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준환이 서류를 제시했다. 그리고 공개 사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현이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입이었다. 당신은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정해졌습니다. 거짓으로 산 인생이 평화가 아니라는 걸. 회의실에는 뭔가 흐르고 있었다. 원한과 사과. 그 둘이 섞여서 어떤 형태로든 흐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카페. 박지은과 김선희가 마주 앉았다. 30년 만이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많이 변했다. 한 명은 성공했고 한 명은 고통 속에서 일했다. 왜 지금에야 나타났어? 30년을 조용히 살다가 박지은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다. 죄책감 때문에 못 나타났어. 그리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더 상처가 될까봐. 박지은은 오래 커피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난 너 때문에 많은 결정을 못했어. 결혼도 아이도 새로운 사업도 모두 그 빚 때문에.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미안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있었다. 근데 말이야. 박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너를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진정한 감정인 것 같아.
용서와 분노가 섞여 있는.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가자. 그 감정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지은은 김선희를 바라봤다. 호감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뭔가가 그 눈빛에 있었다. 공존하는 감정들이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어느 날 오후 3시 한 카페. 28세의 젊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섰다. 이민준. 엄마의 조카 이민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가족이다. 예은이 그를 맞이했다. 손을 맞잡았다. 누나로서, 가족으로서, 민준아 안녕. 우리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누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거야. 30년이 늦었지만 너는 우리의 사촌동생이고 우리는 너의 가족이야. 이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8년을 혼자인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가족을 얻었다.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우리도 여기 있으니까. 준환과 재훈이 옆에 앉았다. 형들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곁에 함께 있을게. 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2주 후 강남 펜트하우스. 의료진이 매일 왔다. 예은의 동료들이었다. 예은은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옆에 있었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딸이었다. 침실. 오후 5시. 김선희의 숨이 얕아지고 있었다. 의료진은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했다. 준하는 사무실 일을 멈추고 엄마 집으로 왔다. 재훈은 팟캐스트 방송을 특수 편집했다. 진실 위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엄마의 이름만 빼고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다. 거짓에서 진실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어느 날 밤, 세 자녀는 어머니의 침대 주변에 앉았다. 엄마, 이주현이한테서 연락 왔어. 공식 사과 후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대. 대신 배상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지은 씨도 엄마한테 메시지 보냈어. 30년이 늦었지만 고마워라고.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다. 조카는? 이민준이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진행 중이야. 민준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김선희가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다. 내가 너희를 많이 속였어. 그리고 많이 상처 줬다. 미안해. 진심으로. 엄마, 이제는 됐어요.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건 너희가 이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어. 진정한 평화가 뭔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이 뭔지, 그리고 용서가 뭔지. 예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배웠어요, 엄마. 우리가 다 배웠어. 그리고 엄마, 나는 이거를 기억할 거야. 엄마가 30년을 감춘 거 아니라 30년을 버티신 거.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용기 내신 거. 그게 엄마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 예은의 말 앞에서 엄마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눈물은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밤이 깊어졌다. 세 자녀는 교대로 어머니 곁에 앉았다. 새벽 2시, 거실에 불이 꺼졌다. 엄마는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더 이상 불안한 숨이 아니었다. 평온한 숨이었다. 그렇게 엄마는 영원히 깨지 않은 채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로부터 3주 후, 강남 펜트하우스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의 액자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들어갔다. 이주형과 함께한 사진, 박지은과 함께한 사진, 그리고 조카 이민준과 함께한 사진.
전 가족이 함께한 사진으로 펜트하우스는 채워졌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의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